네 번째 세션의 두 번째 발표인 기후변화 법제연구 사업의 성과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법제팀장 장은혜 목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사업은 저하고 박기령 목사님, 그리고 이경희 박사님, 그리고 배소연 연구원, 그리고 노근주 연구원, 그리고 11월 30일자로 퇴사를 했는데 정현희 연구원까지 이렇게 총 6사람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한번 올 한 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제 이 사업에 관련한 그 정책 현황입니다. 사실상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이 2016년, 7년 이후로는 조금 약간 침체기처럼 그 기후변화 관련된 법제 관련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점점 축소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 이제 19년 말 그리고 이제 20년부터 다시 이게 기후변화 법제 사업이 이제 조금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년 9월에 이제 국회에서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 상황임을 이제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 결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산 편성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겠다. 뭐 기후변화 관련한 그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하고 뭐 기술 연구, 인력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 범국가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국회 차원에서의 결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9년부터 이제 미국 중심으로 그린 뉴딜, EU를 중심으로는 그린 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도 역시도 그린 뉴딜, 넷제로, 탄소 중립, 탈탄소, 전환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조차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대전환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작년 10월 말에 이제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탄소 중립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되고, 올해 5월에는 탄소 중립 위원회도 발족을 했고, 올해 9월 얼마 전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공포가 될 정도로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이제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전략은 그동안 우리가 적응적 감축에 있었다면 이제는 능동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 비전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그 목적을 탄소 중립,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정책에 대한 법제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은 2050 탄소 중립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을 사업의 방향으로 잡고, 정부의 그 탄소 중립 추진 전략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 정비 지원을 이제 사업 목표로 잡았습니다. 올해 성과를 이제 크게 3가지로 저희는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연구 과제는 연구 보고서, 이슈 페이퍼, 이슈 브리프로 이제 진행을 했고, 연구 네트워크 구축, 운영은 이제 정책 실무 협의회, 과제 개발 회의, 그리고 이제 2021년 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협약 체결도 있었고, 국내 공동 학술 행사, 그다음에 국제 기후변화 법제 포럼, 그리고 국제 학술 회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후 자료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연구 과제에서 연구 보고서 분야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다른 이제 연구 과제 분야에서 다른 과제와 비교해서 조금 더 보다 깊이 있는 분석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장기의 연구 기간을 설정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연구 주제는 총 3가지였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두 번째는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한국의 법률적, 정책적 대응,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법적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연구 주제들은 국제 기후변화 법제 포럼을 연계해서
연구 보고서 주제를 각각 포럼의 주제로 선정을 해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이를 이제 보고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슈 페이퍼입니다. 이슈 페이퍼는 그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최근 정책 동향, 시사점 분석을 목적으로 보고서하고는 달리 이제 2, 3개월의 단기 집필 기간을 설정해서 작성했고 발간을 했습니다. 올해 총 7건을 진행을 했고,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그리고 이제 EU ETS, 영국 등의 이제 그 동향들을 분석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후변화 이슈 브리프입니다. 올해 이제 좀 이거를 조금 많이 활성화하고 가능하면 이제 조금 깊이가 약간 떨어져도 조금 다양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에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슈 브리프를 올해는 이걸 한번 실험적으로 2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파트는 탄소 중립 법제 브리핑 페이퍼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국내 법령 아니면 안에 대한 그 주요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이제 전망하기 위한 자료로 저희가 낼 때 이제 이 부분 초록색으로 해서 디자인해서 냈고, 같은 디자인인데 이제 파란색으로 한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리서치 브리핑이라는 그 부분 하에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 제도에 관련된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 전망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발간을 했고, 올해 이제 이슈 브리프는 한 10건이 넘는 그 자료들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슈 페이퍼보다도 더 최단기 집필, 그리고 수시 발간의 목적으로 했고,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분량의 정리 자료로 발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구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정책 실무 협의회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부 부처와 그 정책 실무 협의회를 개최를 하는 건데, 부처의 정책 연구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 주로 이제 연초에 올해는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개발회 역시 이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그 회의를 통해서 보고서나 페이퍼, 이슈 브리프 등의 그 쟁점, 그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한 건 올해 총 3건입니다. 제 1차로는 이제 서울국제법연구원의 국제기후환경법 정책센터와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오늘 이제 토론해 주시는 그 정소영 교수님 센터장이신데, 여기하고 같이 이제 협동 연구를 기획을 해서 올해 이 네트워크 회의 후에 이제 총 4회의 이제 국제기후변화 법제 포럼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2차는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의 환경자원연구부와 이제 수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 리서치 브리핑을 발간을 했습니다. 3차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 협의회와 이제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동학술 행사를 기획해서 같이 진행하고, 2022년 이제 연구 계획 중에서 지역 탄소 중립법제 구축 지원이라는 이제 주제를 발굴을 해서 예산을 이제 저희가 또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MOU 체결을 했던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행사도 이제 9월 23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연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그리고 이소영 의원실과 진행 환경부까지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이때 이제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포되기 거의 전날이었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역 탄소중립 이슈를 공유하고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역 탄소중립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5번째는 국제기후변화 법제 포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려대학교 국제해양거버넌스센터하고 공동 주최를 했고, 거기서 진행을 하면서 올해 총 4차에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과 공정 전환, 2차는 EU 탄소 국경 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3차는 바이든 행정부 탄소 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4차는 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사실 굉장히 이제 핫한 주제들로 4차 포럼을 전부 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주최를 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국제 학술 행사로 이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 이제 하려고 했던 수소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적 담론이라는 이제 또 소주제로 토론회까지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후 법령 자료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에 한 2019년 정도까지는 국제적으로도 사실상 기후변화 관련 법령이 새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년 말 20년 정도부터 다시 이제 그 법령 정책 자료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부터 다시 이제 기후변화 법령 자료집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연속 사업으로 올해도 이제 법령 자료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법령 자료집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법령 자료집 작성을 하면은 그 번역문만 실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금 번역 자체가 자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번역문 제공으로 인해서 조금 이게 오인하게 할 수도 있어서 이번엔 바꾼 게 국문, 원문을 이제 순차적으로 같이 비교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해서 자료집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진행한 것은 일본 기후변화 적응법, 그리고 독일 탈석탄법, 그리고 EU 텍사노미, EU 기후법을 법령 자료집으로 번역 정리했습니다. 법령 자료집만 발간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내용이 소개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기후 법령 브리프라는 거를 이제 새로 이제 또 따로 하나 생성을 해서 이거를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법령 자료집으로 번역되는 내용들을 브리프 형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올해는 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법령의 개요, 중요성, 그리고 우리 법제의 시사점 등을 정리를 해서 그 내용들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저희 이제 기후 사업의 예산이 올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발간물들은 거의 다 이제 온라인 발간을 원칙으로 했고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 발간한 내용들을 제본하거나 이제 해서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올해까지의 성과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 이제 기후 사업을 전망을 해보면 지금 이제 계속 기후위기, 탄소 중립 관련 그 내용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담론도 점점 더 크게 형성이 되고 있고, 국제협력이 기후 변화 관련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법의 그 구체화 요구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기후변화법제 연구사업의 예산이 올해 이제 2배 정도로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그리고 기후위기 인재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공포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후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 방향을 조금 더 이제 수정은 해야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한 법제적 기반 마련이라는 방향은 이제 그대로 가지고 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연구 과제를 이제 보고서 이슈 페이퍼로 하고 올해 연구 과제에 넣었었던 이슈 브리프를 이제 현안 분석으로 이제 별개로 구분을 해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기후 자료집은 올해도 이제 역시나 이제 크게 이슈화됐던 미국 그 인프라 투자법이나 EU Fit4 그 55 같은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 자료집 번역 자료 그리고 법령 브리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도 더 이제 조금 더 체계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이제 예산을 받은 부분이 이제 지역 탄소 중립 법제 구축 지원인데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의 성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부경대학교 박종원 교수님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열심히 메모를 했다가 방금 메모한 게 날아가서 지금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앞에 우리 자료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서 제가 좀 안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연구 인력 부분하고 예산 부분,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법제 연구 사업의 어떤 성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력이나 예산에 비해서 되게 수고 많으셨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제 제가 예전에 연구원에 있을 때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기후변화 법제 이 연구 사업이라는 이 사업 명칭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지금 이제 어떤 탄소 중립 기본법 시대가 되었고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오히려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사업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구의 폭이나 또 기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2050년 앞으로 한 30년간은 이제 법제연구원의 사업거리가 사실은 생기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연구의 폭과 관련해서도 이 탄소 중립이 그냥 종전의 기후변화 대응에 머무르는 것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 아까도 말씀하신 어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내놓은 탄소중립 추진 전략 같은 데 보면 어떤 폐기물 문제, 순환경제, 뭐 이런 부분, 산업 구조의 문제, 또 국토의 문제, 도시의 문제, 또 뭐 물론 에너지 전환의 문제, 또 탄소 중립 과정에서의 어떤 정의로운 전환 내지는 공정한 전환 관련해서 거기서는 충분히 우리 법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슈가 이제 아주 많이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꼭지들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기후변화 법제연구 사업팀은 물론이고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어떤 주제가 이제 무궁무진하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제일 마지막 머리에서 아마 이제 예산이 한 2배 정도 늘어났다 했는데 예산만 좀 늘어나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 연구 인력이 좀 더 투입되고 보강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듣기로는 지금 현재 인원이 6명 정도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또 박사급의 인력 하면 그보다는 더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팀도 사업팀이지만 우리 법제연구원 본부 차원에서 그런 인력 정원에 대해서도 많이 힘써줘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이 사업팀에서 추진해야 될 연구의 어떤 범위나 규모에 비해서는 연구 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이제 좀 연구 방법에 관련된 좀 지역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 사업팀에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라는 게 지금 연구 보고서, 뭐 이슈 페이퍼, 또 이슈 브리프, 또 브리프도 또 몇 가지 이제 유형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구별 기준이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좀 차별성이 제가 이제 연구의 물론 이제 제가 실무를 사실은 읽어보고 이렇게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그러지는 못해서 그런데 보고서나 이슈 페이퍼의 제목만 놓고 보면
특별한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기로는 이 연구 보고서에 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 뭐 하면서 이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이 나오고, 또 바로 그 10페이지인가요? 보면 또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연구 주제나 제목만 놓고 보면 이게 좀 그 차별성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저는 이제 하나 이제 뭐 이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참고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의 어떤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연구 보고서보다는 어떤 이슈 페이퍼의 성격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 보고서가 되려면 어떤 좀 종합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저는 충분히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슈 페이퍼의 형태로 외국 법들을 연구를 했다면 2022년도에는 그 외국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일정한 어떤 시사점을 얻으면서 우리 국내법적인 어떤 입법론을 전개해보는, 입법 방안을 제시해보는 그런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서라고 하면 이제 연구의 기간도 더 길 것이고 연구의 범위도 좀 더 넓어야 될 것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좀 차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이제 사업팀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존의 연구 보고서 이외에 다양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이슈 브리프라고 해서 또 뭐 이슈 브리프도 아까 이제 기후 위기는 또 따로 이렇게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게 좀 그 기존에 다른 이슈 페이퍼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물론 이제 분량이 아주 더 적다, 연구 기간이 더 짧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큰 꼭지는 그냥 이 연구 보고서하고 이슈 페이퍼로 했으면 좋겠고, 이걸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선순환하는 관계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제별로 다 따로 놀아버리면 연구진은 연구진대로 힘들고 뭔가 이렇게 조각조각 난 연구에 머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뭐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이슈 브리프는 따로 기획해서 할 게 아니고 이슈 페이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와 있는 그 조그만 것들을 그때그때 브리프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연구자들한테 알리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런 식으로 좀 나가면 어떨까. 그리고 국가별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슈 페이퍼 형태로 좀 대응을 하고, 그 연구 성과를 또 바탕으로 해서 그게 연구 보고서가 나중에 되어서 좀 더 입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선순환되는, 또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또 결론 부분에 미처 다루지 못한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또 제시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또다시 이슈 페이퍼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떤 그 사업의 체계성도 좀 더 돋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 밖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업무 부담도 오히려 좀 더 경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기후변화 이제 연구 네트워크도 이제 활발히 하고 있고,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성과보고에서, 회에서 이제 좀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 국제기후변화, 이 법제 포럼에서 보니까, 이 1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우리, 정서영 교수님 계신 이제 센터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4차례에 걸쳐서 하셨는데, 제가 이제 딱 보이는 건 4차로 하신 이 26차 우리 캅 결과와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어떤 포럼 자료집으로만 남기에는 저는 좀 아까워 보여요. 이런 것들이 이슈 페이퍼화되고 보고서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
그 캅에서 논의된 것들이 또 우리가 또 국내 법주로도 논의될 것도 있고, 또 캅에서 논의된 거에 따라서 또 각국에서도 자기네들 법령이나 정책을 정비해 나갈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우리 정서영 교수님도 회원으로 계신데, 그 신생학회, 그 국제환경법 정책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학회하고도 좀 같이 조인트해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저희도 지금 우리 바로 1월 달에 이제 이런 유사한, 학술 대회를 이미 이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캅 26 우리 성과와 이제 평가라는 주제로 외교부에 이제 김효은 기후변화 대사님도 모시고 이런 이제 1월 달에 이제 1월 말경에 이제 이런 학술 대회도 기획하고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뭐 같이 조인하는 것도 괜찮고 법제연구원에서 좀 나오셔서 어떤 그 패널로 좀 역할해 주는 것도 좋고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아무튼 저는 이제 사실 법제연구원이 친정인데 우리 사업팀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많이 늘려왔다고 아주 홍보를 하고 좋아하시는데 우리 또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언제 다 쓰나 또 그 예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어떤 기대 성과는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몸담고 연구 수행하는 분들의 이제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 인력 보강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다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숙제를 주신 것 같고요. 장은혜 목사님이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사실 뭐 내부적으로 인력 증원의 한계는 좀 있어서요. 외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국제환경법 정책학회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방안들도 좀 논의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자로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정서영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고려대 국제학부의 정서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또 초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밖에 가가지고 아마 이게 저희 아무래도 뭐 녹화가 돼서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제가 올해 저희 장은혜 박사님 팀이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좀 하면서 느낀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위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가 법학학이고 1개가 정치학학입니다. 근데 이제 법학에서 박 교수님께서 학회 저도 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회원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학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컨대 제가 기후변화 쪽은 한국기후변화학회라고 해서 아마 규모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부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기후해양 거버넌스 센터라든지 서울국제법연구원 아마 법하시는 분들, 국제법하시는 분 다 아실 텐데 거기 살아있는 센터는 여기에서 활동을 주로 하면서 하는 게 이제 학제간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법학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테이크하기가 좀 어렵다. 제가 이제 20몇 년 기후변화 환경 분야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 군데 가서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해 제가 장은혜 박사님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유관 분야지만 또 법학이 아닌 분들의 전문가들하고 많은 인터랙션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법제적인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시고
가지고 또 거기에는 선순환이 돼가지고 어떤 법제적인 것이 마련이 된다면 또 다른 그런 유관한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도 더 협업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도 그 일원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박 교수님께서는 또 직접 법제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셨고 저보다는 법제연구원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차원보다는 좀 어떤 이슈 차원에서 그러면은 장 박사님께서 한 2배 정도 예산을 늘리셨다고 그러는데 제 욕심에는 내년에는 올해 이제 2022년에 잘 하셔서 또한 그 지금 2배 늘린 예산에 또 2배 정도를 더 늘리시면 좋겠다. 뭐 그런 욕심도 들고 인력도 더 충원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아마 이제 떠오르는 이슈들을 이미 많이 법제연구에서 테이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또는 선제적으로 한번 테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올해 하셨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 생각을 좀 더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법제연구원에서 특히 이제 기후변화 법제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올해 그린 뉴딜 정책과 또 탄소 중립 이 두 가지 화두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법안도 마련이 되고 등등등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제가 2008년 9년도부터 정부 대표단 활동을 계속하면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정부 대표단에 협상 참여한 사람 중에는 2번째로 지금 대표단 내에서 참가 경력이 긴데요. 거기서 제가 2008년 9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는 클라이밋 파이낸스다. 클라이밋 파이낸스라는 게 단순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금융 그 자체의 이슈라기보다 어떤 돈과 관련된 그러한 또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양하고 또 해결하는데 기후변화는 저는 지금은 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좀 더 강화했었으면 어떠냐는 박 교수님의 제안도 좋은 제안도 있으셨는데 기후변화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미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기후변화의 글로벌 차원에서는 그게 탄소 중립이 아니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스코프가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레귤레터리 중심의 교토 정책 체제에서 좀 더 바로법 중심이고 이행 중심의 파리 협정 체제로 돌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모든 국가가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때문에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가장 기본이 법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이행의 문제 그런 차원에서 클라이밋 파이낸스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또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 트렌드하에서 우리가 올해 좀 했쓰고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미싱 포인트라고 굳이 제가 이름을 붙여보자면 그게 뭐냐면은 그린 ODA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코이카에서는 제가 이제 기후변화 분야 전문위원으로 오늘 저희들 또 이제 신임들 또 위촉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도 참석하고 왔는데요. 이 기후변화 분야는 우리나라가 이 ODA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뒤처진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에서 좀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중견 국가로서 기후변화의 글로벌 레짐 형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보면은 GGGI나 또 GCF도 본부를 유치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국제기구 중에 UNDP도 우리나라의 UNDP 서울 정책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개도국가의 협력을 하기 위한 게 사실 파리 협정의 중심은 선진국들은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할 역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파리 협정의 중심은 이러한 이행 체제를 특히 개도국에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제가 아까 파이낸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클라이밋 파이낸스 흐름에 보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아니겠습니다만 퍼블릭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사실 개도국의 ODA와 유관한 그런 개도국의 협력을 위한 파이낸싱 이슈가 주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계신 분들은 다 국내에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두고 계시고 각 부처들도 국내 문제에 좀 더 포커스를 많이 두시고 계신 것 같고 또 저희 법학 분야도 보더라도 이제 국내법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신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그린 ODA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의 폭을 넘기고 또 그를 통해서 관련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 ODA를 하나의 중요한 꼭지로 2022년도에 좀 포커스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 해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이 있으면서 좀 다르지만 관련이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우리나라에는 뭐 탄소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파리 협정 6조라고만 부르는 이슈인데요. 우리나라 NDC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이제는 국외 감축 부분이라고 부르시던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제가 보는 견제에서 탄소 중립법이나 또 그 시행령안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만 이거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지금 글라스고에서 이제서야 파리 협정에 말하자면은 룰북이 6조에 관련해서 이제서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되기 전에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거 갭을 어떻게 메꾸실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당분간은 국회에서 지금 현재 여당이 다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재 여당의 뜻에 따라서 이게 막 좌지우지 될 수가 있는데 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외 감축분에 해당하는 걸 기존의 CDM적인 사업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양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교토 의정서상에서 전기간을 통해서 시행이 된 CDM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이라는 게 지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2도씨 목표로 해서 매년 국제사회에서 줄여야 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방법이 정치하고 뭐 그런 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데 감축량 기여에는 CDM 사업이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CDM 사업을 통해서 아까 클라이밋 파이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개도국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까에 대해서 저는 뭐 ODA 사업도 직접 가서 해봅니다만은 개도국은 CDM 사업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CDM 사업은 크다, 또 제대로 됐다면 사실 중국에서 한 거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진 CDM 사업 중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탄소 시장에 우리나라에 불려있고 해외 배출권이라고 굉장히 잘못돼서 번역이 되고 있는 이트모 문제, International Transfer Mitigation Outcome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탄소 중립법의 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도 곧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약간 좀 뭐 각 부처별로 이게 어느 부처가 넣겠구나 이거는 누가 했겠구나 다 보이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잘 우리나라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이라는 이름에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제학자들이 온실가스 감축 포텐셜 우리나라 시나리오 만들고 그럴 때 해외 부분에 대해서 숫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정치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성을 잘 경제학자나 다른 분야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슈가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이 제6조 문제가 꼭 개도국만 아니라 선진국하고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안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개도국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제가 직접 개발도상국에게 가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제도 역량이란 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쪽에서.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제도 설계를 해나가면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익 차원도 있고 글로벌리 기후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앞서는 부분도 있는데 이 6조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 이행에 관해서 제가 사실은 뭐 국조실에서 그 정책 파트 제가 한번 써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 그 전부 CDM 하신 분들이 다수니까 CDM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있어서 저는 걱정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꼭지를 하나 보시고서 그게 뭐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법제적인 서포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글라스고에 제가 대표단은 올해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올해 글라스고에서 그 주최국인 영국 정부가 기후 각국의 이제 그 리더들 세션을 하면서 키포인트로 찍었던 것들이 이제 미리게이션 타겟
몇 퍼센트 줄일 것이가. 이거는 사실은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데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중요한 나라들이 좀 참석을 안 해버린 그런 결과도 있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미리 그다음에 이행 차원에서 중요했던 게 토지 이용, 산림으로 대표되는 land use, forestry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혁신, 기술로 되는 거는 약간 선진국 아젠다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내년에 사업 방향을 하실 때 이런 차원에서 혹시 미싱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서 산림 토지 이용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IPCC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이 탄소 흡수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탄소 흡수로서 산림과 토지 이용보다 사실 더 큰 양의 흡수원이 뭐냐면 해양입니다. 근데 해양은 워낙 이슈가 커가지고 이건 글로벌 차원에서도 아직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해양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분야가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많은 부분에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가지는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박 교수님께서 말씀 그게 뭐 탄소 중립이 됐던 기후변화 문제를 그대로 쓰던 간에 어떤 모든 부처들이 전 부처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슈이고, 그렇다면 해양 쪽에서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도 법제적인 서포트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양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법제적으로도 잘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글로벌리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Fit for 55를 보거나 인프라스트럭처 비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순환경제 첫 출발은 바젤 협약이었죠. 바젤 협약에서 이제 순환경제 서큘러 이코노미 컨셉이 EU랑 중심으로 해서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40대 초반에 한 6년 정도 바젤 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의장도 한 3년 했었었는데, 그때 지켜본 게 이 순환경제의 컨셉이 그때 이제 바젤 협약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고, 그게 아마 EU 측에서 주도적으로 와서 자기들의 Fit for 55로 들어오면서 뉴딜 이제 그린 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컨셉션라이즈 결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주시해서 봐야 될 게 생물 다양성 문제입니다. 원래 1992년에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제 조약이 만들어졌을 때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변화가 거의 제가 볼 땐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후변화는 많이 커졌고요. 생물 다양성은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런 리소스 측면에서 보면 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동양이 생물 다양성을 기후변화에 많이 링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나고야 의정서의 협상 전략을 사실 제가 처음 짜드렸었는데요. 저만 해도 그때 나고야 의정서 협상회의도 몇 번 다니고 정부를 많이 도와드리다가 이제 기후변화 이슈가 워낙 커져가지고 이쪽에 좀 더 매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시 저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컨텍스트에서 생물 다양성도 다시 봐야 될 거고, 저는 이제 외국 정부랑 제가 콜라보레이션하는 특히 유럽의 외국 정부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다시 같이 좀 보면 어떠냐 이런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그런 임플리케이션은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CBD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인풋을 세게 넣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한번 동향을 체크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내년에도 꼭지를 조그맣게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미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해서 잘 팔로우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국총회는 뭐 저희 같이 협력을 했던 서울국제법연구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개최를 해오고 있고, 또 작년에는 또 이 법제연구원에서 아주 많은 지원과 또 같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뭐 실시간 클릭 수가 1000개 이상 정도로 아주 크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라는 게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또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 또 같이 그 협력을 해가지고 학제간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법제가 더 잘 개발이 되고 더 잘 서포트를 해드리고, 아마 글로벌리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한 역량을 키워가지고 아까 ODA 말씀드렸습니다. ODA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모델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델은 저의 소망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한국
한국법을 뭐 그냥 번역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로컬의 어떤 그 피처에 맞게, 특성에 맞게끔 그쪽의 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안 다음에 같은 공동 작업을 통해서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한번 좀 개발을 해보시면 그게 아마 커지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인력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법제연구원이 이제 차제 시동을 거셔가지고 리딩을 해주신다면 아마 저기 박 교수님 계시는 부경대학교도 그렇고 많은 학계나 또 실무계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해가지고 한번 제 말씀드린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내년도에 할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아져서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장은혜 팀장님,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답변 한 1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주신 내용들 정말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서 내년 사업 계획에 모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그 애정 어린 그 의견들 주신 거 저희 잘 반영해서 내년 사업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키우고, 그리고 그린 ODA 관련해서는 사실 올해도 그 꼭지를 넣긴 했었는데 예산이 저희가 증액 신청을 한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뺐습니다. 내년에 새로 청구를 할 때 조금 큰 건을 가지고 내년에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전략적으로 뺐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린 ODA 관련된 포럼이 됐든 뭐를 시작을 하고 해보니 이게 필요하다로 가야 돼서 내년에도 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교수님 의견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연초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 과제개발회의나 이런 데 오셔서 저희 사업 계획 잡고 방향 잡을 때 다시 한번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이것으로 두 번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